자, 이제 국제물류론 시간입니다. 이제 제 3과목 들어가는 거죠. 이 과목까지 잘 끝내셨고 여기까지 오셨다면 거의 한 8분 응선 넘으셨는데 이게 이제 앞으로 국제물류론하고 이제 보관항론 2개 정도가 남았죠. 네, 국제물류론이 가장 조금 난이도가 있습니다. 난이도가 높다기보다는 범위가 넓어요. 넓다. 그래서 지금까지 배우셨던 제1과목, 제2과목, 뭐 중간중간 어려운 그 과목별로 어려운 개념이라든가 계산 문제 같은 것들은 있었지만 그 해당 1, 2과목에서는 70점 밑으로 나오기가 실제 시험에서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이제 떠먹여주는 문제가 많아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직관적으로 풀 수 있는 문제가 많았기 때문에 아무리 뭐 계산 문제라든가 뭐 불이의 타격이 있는 문제라든가 있다고 할지라도 1과목, 2과목에서는 점수를 흘러내리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2과목 같은 경우에는 요 제3과목인 국제물류론 같은 경우에는 안 배우면 못 풀어요. 그래서 열심히 공부를 하지 않으면 통밥으로 때려 맞출 수 있는 문제가 정말 극소수밖에 안 나옵니다. 그래서 정말 거의 대부분의 내용들을 공부를 하셔야 되고 아마 분량으로서는 물류 관련 법규 다음으로 내용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물류 관련 법규 그 다음 얘가 항상 제일 어려운 내용이었죠. 5과목이 가장 난이도가 높았었고 그 다음이 아마 얘가 아닐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범위가 엄청 넓다. 사실은 범위가 어느 정도 넓냐 감이 안 오실 텐데 여기 안에 이제 무역학과 나오신 분들이 물류관리사 많이 준비하시는 분들 계시죠. 그래서 무역학과에서 1학년부터 4학년까지 전체에 이제 경제 파트 빼고 모든 무역 과정이 여기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학점으로 따지면 한 100학점이나 110학점 정도의 내용들이 여기 다 지금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으로 따지면 엄청나게 몇 년을 공부해도 이 국제물류론이라는 과목을 마스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얇게 그리고 범위는 굉장히 넓지만 깊이는 얇게 나오니까 그래서 우리가 너무 깊게 이해하려고 하면 이걸 전공자들도 완벽하게 다 이해를 못하고 넘어가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제가 좀 유의를 해가지고 너무 깊게 안 빠지도록 해서 여러 부분들을 다 다뤄서 모든 문제를 거의 다 한 번씩 훑을 수 있게 좀 준비를 해보고자 합니다. 자, 국제물류론 시간에는 절대로 뭐 이제 등에 뭐 이렇게 받치거나 이렇게 공부하시면 안 되고요. 모든 개념을 다 하셔야 됩니다. 자, 조금 집중하셔야 됩니다. 1, 2과목보다는. 자, 들어갑니다. 자, 1장 정도만 우리가 쉴 수 있어요. 1장 정도만 쉴 수가 있고 그 외에 이제 2장부터 시작되는 무역 상무 파트부터 해서는 거의 정말 집중해서 들으셔야 될 거예요. 그래서 1장 정도가 조금 수월하니까 이 부분만 조금 긴장은 좀 늦추고 들으시죠. 자, 들어갑니다. 자, 국제물류론 하면은 이제 무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물류와 무역 간의 관계가 처음에 이제 등장을 하게 돼요. 제3과목 같은 경우에는 별도로 책으로 안 보고 전부 다 PPT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물류와 무역 간의 관계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무역 수요는 물류 수요를 창출한다. 요 선지도 잘 좀 기억해 두세요. 무역이 발생하면 결국에는 왔다 갔다 해야 되겠죠. 뭐가? 배라든가 선박이라든가 비행기라든가 혹은 그 화물을 운송하기 위한 운송수단이 왔다 갔다 해야 되기 때문에 무역 수요가 커지면 당연히 자연스럽게 물류 수요도 커지게 되죠. 무역 수요가 작아지면 물류 수요도 당연히 적어지게 되겠고요. 그래서 1장 지금 이제 나온 대부분의 이제 내용들은 거의 우리가 직관적으로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고 1과목, 2과목 성향이랑 좀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좀 수월하실 거예요. 자, 무역 계약 조건은 국제운송 계약에 영향을 미친다. 자, 우리 뒤에서 배울 거지만 인코텀즈라는 게 있습니다. 뒤에서 배울 거예요. 아주 중요한 개념인데 인코텀즈 중에 뭐 FOB라는 개념이라든가 지금은 모르셔도 돼요. 물론 아시는 분들도 있겠죠. 기본적인 배경 지식이 있는 전공자 분들이시면. 그래서 FOB 같은 경우에는 매수인이 어떤 운송계약을 체결하고 뭐 CIF 같은 경우에는 매도인이 운송계약을 체결하고 그렇기 때문에 어떤 무역계약 조건을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운송계약 주체라든가 운송의 어떤 범위라든가 이런 것들도 다 영향을 미치게 되겠죠. 당연한 표현이고요. 사실 인코텀즈 이런 개념을 몰라도 이런 것들은 거의 틀리게 될 확률이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무역계약 조건은 국제운송계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럼 우리가 잘 배우진 않았지만 뭔가 좀 어색한 문장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좀 통밥으로 때려 맞출 수 있는 문제가 많이 나온다. 1장에서는 물류비용 절감은 국제무역 확대 발전으로 이어진다. 뭐 이런 거 생각하시면 되죠. 예를 들어 우리 택배가 배송비가 5,000원이에요. 그럼 그런 상황하고 A라는 물건을 시킬 때 택배 비용이 5,000원이야. 하나는 똑같은 물건 10,000원짜리인데 하나는 택배 비용이 0원이야. 그럼 뭐를 더 많이 시킬까요? 당연히 택배 비용이 없는 걸 더 많이 시키겠죠. 마찬가지로 물류 비용의 절감, 뭐 수배송비가 절감된다면 당연히 국제 무역 확대 발전으로 이어지게 되겠죠. 자, 물류 기술 발전은 무역 거래 비용의 절감으로 이어지고요. 물류 기술의 발전은 결국 물류비가 많이 들어간다는 거야? 아니면 물류비를 동일한 효율을 내면서 적게 들어간다는 거예요. 적게 들어간다는 거죠. 그럼 당연히 무역 거래 비용 자체가
절감되겠죠. 자, 그리고 무역 규제 완화는 물류 비용 감소로 이어진다. 항상 어떠한 이 앞에 어떤 게 붙든 상관없이 그냥 일상생활에서 규제가 완화된다는 건 비용 감소로 이어져요. 항상. 규제가 증가한다는 건 비용의 증가로 이어지고요. 그럼 예를 들어서 수입식품을 우리가 수입한다고 가정을 해봐요. 그럼 수입식품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정밀검사라는 건 식약청 검사를 받아야 되는데 그런 검사 기준이 빡세지는 게 규제가 증가하는 겁니다. 무역을 잘 안 되게끔 원활하게 흘러가지 않게끔 하는 거니까. 그럼 수입품 검사 기준이 빡세지면은 우리나라로 쉽게 들어올 수 있어요. 우리나라로 쉽게 들어올 수 있어요, 없어요? 없겠죠. 무역이 좀 줄어드는 거겠죠. 그래서 무역 규제 완화, 그러니까 무역 규제가 증가하게 된다면 어떤 그런 창고 보관료라든가 결국에는 통관이 안 되고 어떤 창고에서 계속 정밀 검사 받을 때까지 보관을 해야 돼서 보관 비용도 굉장히 길어지고 이렇기 때문에 물류 비용이 증가하게 되죠. 반대로 어떤 규제가 완화하게 된다면 비용이 감소하게 되겠죠. 그래서 뻔한 명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국내 물류와 국제 물류의 비교 파트를 한번 보시면 국내 물류에 비해 국제 물류는 각국의 언어, 사회, 문화, 정치적 측면 그리고 법적 측면이 모두 다 다르기 때문에 모두 영향을 받게 되겠죠. 자, 두 번째 점, 국내 물류에 비해 국제 물류는 대금 결제, 선적, 통관 등의 복잡한 어떤 국제적인 서류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뭐 뒤에서 배우겠지만 선화증권이라든가 아니면 커머셜 인보이스라든가 패킹 리스트라든가 이러한 서류 절차가 필요로 하기 때문에 국제 물류가 항상 국내 물류보다 어렵고 복잡합니다. 국제 물류를 하실 수 있는 분이면 국내 물류도 충분히 할 수가 있어요. 자, 국내 물류에 비해 국제 물류는 일반적으로 운송 비용이 높죠. 선박이나 비행기를 써야 되잖아. 자, 그 다음에 국내 물류에 비해 국제 물류는 운송 과정에서 위험 요소가 크고요. 그리고 국내 물류에 비해 국제 물류의 리드 타임은 훨씬 더 길죠.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내부에서는 전부 다 1일 생활권이죠. 예를 들어서 저 파주에서 저기 최북단 파주에서 최남단 거제도까지 가는 데도 하루밖에 안 걸리죠. 근데 국제 물류는 칠레에서 한국 오려면 배로 오려면 20일 넘게 걸리죠. 그래서 그런 점에서 봤을 때 리드 타임이 항상 더 길죠. 국제 물류가. 자, 국제물류 기능이라고 해가지고 뭐 늘 보던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거는 자, 수량적 기능에 대해서 이거를 이제 본질적으로 우리 학부생만 이렇게 파악을 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이거 두 개를 매칭시키는 게 문제로 출제가 되니까 그 부분에 집중을 해가지고 내용을 좀 확인을 해보시죠. 자, 수량적 기능은 어떤 수량의 불일치를 조정하는 거라면 수량적 기능이다. 품질적 기능은 품질이란 단어가 들어가고요. 가격적 기능은 당연히 비용을 조정하는 거고 인적 기능 같은 경우에는 어떤 쭉 읽어보시면 인적 기능과 매칭이 잘 안 되는데 여기 어떻게 출제가 됐었냐면 요 선지를 주고 요거는 시간적 기능이다라고 문제를 출제한 바가 있어요. 근데 시간적 기능은 뭐예요? 결국 시기의 조정이죠. 그래서 우리가 뭐 이 각각이 의미하는 개념들은 굉장히 추상적이기 때문에 이게 도대체 뭔 내용이야 라고 해서 잘 와닿지 않을 수 있겠지만 문제로 출제되는 거를 우리가 포커스를 맞춰서 공부를 하다 보면 결국 이 해당 내용 개념과 기능 내용을 매칭시키는 것에서 출제가 되기 때문에 문제를 풀기에는 크게 어렵지가 않다라고 의미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나마 그리고 항상 출제될 수 있을 만한 부분이 이거죠. 이거는 이거랑 잘 매칭이 안 돼요. 그래서 요 인적 기능에 좀 집중하셔서 공부를 해 두시죠. 그래서 상세한 내용은 별도로 이게 막 한 단어 하나하나 이렇게 후벼파면서 공부 안 하셔도 돼. 넘어갑니다. 자, 국제 물류 필요성. 물류가 국내 제품의 수출 경쟁력 증가에 기여하기 때문이다. 두 번째 점. 자, 물류 정보 시스템이 발전하면 당연히 물류 관리의 효율성이 증가하기 때문에 항상 시스템을 도입해야 되고 시스템을 뭐 확충해야 되고 시스템의 어떤 그 구축 순서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였었죠. 그래서 이게 감소한다로 한번 출제가 된 적이 있어요. 이건 말도 안 되죠. 우리가 국제물류론을 공부를 안 했거나 물류관리론을 공부를 안 했더라도 충분히 맞출 수 있는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해외 고객의 다양한 요구에 신속하고 정확하게 반응하기 위해서 우리가 국제물류를 잘 다뤄야 한다. 그리고 제품의 수명지기는 항상 명제죠. 짧아지죠. 항상 짧아지죠. 짧아짐에 따라 라이프 사이클이 짧아짐에 따라 국제물류의 신속성이 요구되고 있기 때문이다. 제품 진보가 빨리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빨리빨리 다른 물건을 공급해줘야 되기 때문에 물류도 빨리빨리 움직여야 되겠죠. 자, 그 다음 점, 해외 거점 확대, 해외 조달, 아웃소싱 증가함에 따라 공급망이 국내에서 해외로 점점 확장되고 있죠. 자, 그 다음에 해외 시장으로서의 상품 인도 시간을 단축시키기 위해서 국제 물류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수출업자 물류비 감소 그리고 기타 등등등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요거 하나 체크해 보실까요? 국제 간 상품 가격을 평준화시킨다.
상품의 가격의 차이를 완화시킨다라고 표현해도 맞는 거죠. 옛날 같았으면은 옛날에 중세시대 때 후추 가격은 엄청 비쌌죠. 무역이 어렵기 때문에. 근데 지금은 어때요? 후추 마구마구 수입할 수가 있죠. 그래서 후추 가격이 싸잖아요. 그죠? 이렇게 국제 간의 상품 가격을 평준화 또는 그 가격 차이를 완화시킬 수 있겠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 자, 그다음에 국제 물류 관리의 특징. 국내 물류보다 운송 절차가 당연히 복잡하고, 두 번째 점. 리드 타임을 감소시키는 것이 수익 창출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리드 타임을 감소시키면 감소시킬수록 수익 창출이 원활하게 될 수가 있겠죠. 항상 리드 타임은 단축시키고 감소시키는 방향대로 가야 돼요. 그래야 고객 서비스의 질도 향상이 되는 거라고 누차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공통이에요. 공통적인 내용이에요. 자, 국가 간 물류 시스템 설비 장비가 당연히 표준화되어 있지 않죠. 국가별로, 그리고 국가에서도 각 지역별로, 그리고 그 각 지역에서도 각 기업별로 물류 시스템 설비 장비는 각각 상이에요. 업종도 다르고 아이템도 다르고 물류 현황도 다 다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표준화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관리상 제약이 굉장히 많죠. 그래서 이게 표준화되어 있어 관리상 제약이 아주 쉽다라고 출제된 바가 있습니다. 당연히 맞출 수가 있는 문장이었죠. 자, 허브 앤 스포크 방식은 항상 확대되고 있습니다. 비단 국제물류뿐만 아니라 국내 물류, 국제물류, 물류관리론, 화물운송론에서도 허브 앤 스포크 방식은 항상 확대되고, 포인트 투 포인트 방식은 이건 조금 능률이 떨어지는 방식이어서 여기에서 허브 앤 스포크로 계속 발전하고 있었죠. 우리가 이 내용은 본 거기 때문에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국제물류는 국가 간 수출입 통관 절차가 복잡해서 물류 관리가 더 어렵다. 지금까지 본 건 뭐예요? 국제물류가 국내 물류보다 어렵다. 그래서 국제물류 관리가 필요하다. 자, 국제물류 관리의 효율화 방안, 운송수단 내 적재율을 당연히 높여야 되겠죠. 그리고 운송 경로는 최단 거리를 선택해야 되겠죠. 포장은 견고하게 하되 과포장을 피한다. 이 부분은 좀 체크해 두시고, 과포장을 무조건 피하는 게 아니에요. 견고하게 해서, 우리 공업 포장 아시죠? 그래서 상품을 보호하는 기능은 충실하게 하되, 다만 그 충실한 범위가 충족되는 범위 하에서 과포장을 피하는 겁니다. 자, 세 번째 점, 화물의 재고 현황 파악을 위해서 포스 시스템과 같은 IT 기술을 활용한다. 포스 시스템, RFID 시스템, 무선 주파수 시스템 이런 거 우리가 배웠었죠. 자, 그다음에 혼재, 컨솔리데이션이죠. 혼재를 통해 운송의 효율을 높인다. 이제 계속 나올 개념이지만 저번에도 한번 본 거 잠깐 이렇게 보시면, 컨테이너에 한 명의 화주의 물건을 다 실는 경우를 우리가 FCL 화물이라고 우리 뒤에서 배울 겁니다. 그래서 풀 컨테이너 로드, 한 명의 화주 화물을 다 실을 수 있다. 그럼 뭐예요? 적재율이 꽉 찬 거죠. 근데 이런 경우가 없을 수 있잖아요. 한 화주가 너무 소량 화주야. 그럼 여러 명의 화주 것들을 각각 구해서 여기는 A 화주, 여기는 B 화주, 여기는 C 화주 해가지고 다 이렇게 알뜰살뜰하게 싹 이렇게 합치는 게 뭐였어요? 그게 LCL, 레스 컨테이너. 그러니까 한 컨테이너 다 못 채우는 애들을 그 화주 여러 명이 해가지고 한 컨테이너를 꽉 채우는 거. 이게 바로 혼재였습니다. 컨솔리데이션이라고 하고요. 뒤에서 자세하게 볼 기회가 있습니다. 효율적인 하역 작업을 위해 하역 횟수를 줄여야 되고 1회당 하역량을 늘려야 된다. 이게 반대로 어떻게 출제됐냐면, 효율적인 하역 작업을 위해 하역 횟수를 줄이고 하역 횟수를 늘리고 1회당 하역량을 줄여야 한다. 말도 안 되는 거죠. 우리가 당연히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